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해설을 맡은 저는 남궁민입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은데 또 전 만나고 싶었어요. 두 사람, 저희 두 사람 오랜 친구 사이라 오랜 친구 만나고 싶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두 사람이 이렇게 한 화면에 잡힐 때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고생한 날이니까 그렇죠. 네, 그게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시험이 오늘 치러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루 종일 고생 많았습니다. 이 시험의 오늘 전체적인 시험 난도 어땠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관심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수능 앞두고 치러지는 마지막 평가원의 어떤 선보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문제들에 관해서 전체적으로 학생들의 느낌이 어땠을지 김철원 선생님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지난 6월 모의평가 시험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6월 모의평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편이긴 한데요. 조금. 그런데요,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절대적인 난이도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시험 자체로는 아주 쉬운 그런 시험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느 정도 난도가 있는 그런 시험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에 따라 이 1등급 컷도 이제 그렇게 많이 높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6월보다야 높겠죠. 그리고 이번 이 시험 이 경향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올해 이제 수능 시험이 어떻게 이제 출제될 것이냐라는 건데요. 이 평가원에서는 6월과 9월을 일종의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이제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이렇게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이제 점수를 받는지를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6월, 9월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능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6월, 9월을 잘 활용해서 이제 수능에 또 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각 분야별로 이제 어떻게 출제됐는지, 난도 중요한 점 무엇인지, 뭐 지켜진 것, 또 변화된 것 뭔지를 상세히 이제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네. 저는 이제 총평 말씀하셨으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험이 작년 수능이나 지난 6월 모평에 비해서 조금 쉬웠다고 느낀다면 그걸 시험 자체가 쉬웠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노력해왔기 때문에 내 실력이 성장해서 조금 쉽게 느껴졌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좀 자신감 생기겠다라는. 그러면 수능 시험은 여러분 더 쉬워져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완벽한 내공을 기르기 위해서 오늘 저희 두 사람도 바쁘게 움직이고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땀 흘리면서 오늘 밤늦게까지 이 해설 강의를 또 계속 해나갈 건데요. 이제 각각 분야별로 뭐 늘 그래왔듯이 화법과 작문, 또 문법이죠. 또 독서, 네. 그리고 제가 문학 이렇게 파트를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찬 해설을 찍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각 분야별로요. 조금만 더 상세한 오늘 시험의 경향들 그리고 주의해야 될 문제들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화법과 작문부터 보도록 하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전체적인 분위기로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 각자도 정말 화법과 작문이 아주 핫한 분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화법과 작문 분야를 굉장히 크게 부담으로 느끼는 학생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시간이 너무 많이 잡아먹히다 보니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게 뒤까지 다 영향을 미친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해왔고, 그래서 저와 함께 뭐 개념 강의, 뭐 약점 공략, 또 수특, 수완에서 계속 열심히 함께 연습해왔습니다. 또 우리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매번 제가 전략적인 설명을 해왔죠. 자, 화법과 작문이 그래서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한 영역, 별로 어렵지 않은데 이제 까다로운 영역이 되어 있는데요. 이번 시험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거 바로 느꼈겠죠? 아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뚜렷한 변화가 하나 있었어요. 최근에 굉장히 오랫동안 깨지지 않고 지켜져 오던 이 룰이 하나가 깨졌습니다. 뭔지 아시죠? 자, 앞에 화법 단독, 그 다음에 화작 융합, 그 다음에 나중에 작문 단독, 이렇게 세 개의 세트로 나오던, 그래서 가운데 화법과 작문의 융합 한 세트가 4문제짜리 비익 세트가 하나 나오던 것이 그 반으로 딱 짜개져서 4개의 세트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각 자 4번에서 7번까지가 4, 5, 6, 7 이렇게 나뉘었다는 점, 그게 바로 아주 중요한 변화겠죠.
그런데 저는 이 화법과 작문에서 그래서 이 변화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앞에 두고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어야 될 것 같아요. 수험생의 입장에서 이러한 변화가 나에게는 어떤 득이 있고 어떤 실이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대체로 자 여기 4, 5번, 6, 7번으로 쪼개지면서요. 근본적으로는 세트의 수가 4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읽을 거리가 좀 더 많아졌다고 봐야 됩니다. 물리적으로는요. 그렇죠? 뭔가 우리가 몰입해서 그 안에 상황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라는 게 4가지가 된 거니까요. 뭐 발표에 들어가야 되고요. 무슨 뭐 학교 학생들한테 설득하는 글쓰기에 또 들어가야 되고요. 막 4가지가 됐어요. 조금 더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끼셨나요? 아마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번 화작은 이렇게 세트 수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까다롭지 않았는데 조금 쉬운데?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 얘기는 비록 지문의 수, 세트의 수는 늘어났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정보의 어떤 깊이나 복잡성이나 양이나 이런 것들은 다소 줄이고 좀 경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읽어나가는 수험생의 입장에서는 좀 덜 부담되고 빨리빨리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지문의 구성, 세트의 구성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요, 꽤 유의미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9월 모평에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것은 본 수능에 가서도 이런 구성을 보여줄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한테 시사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 변화된 환경에 여러분들이 최적화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정보의 깊이와 양에 있어서는 다소 가벼워진 그러나 개수 자체는 물리적으로 늘어난 지문들을 빨리 처리할 요령을 익히자라고 제가 당부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가 문제다. 세 문제를 한번 선정해 봤는데요. 2번과 3번과 7번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번은요. 보시다시피 3점 달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 뭐 이따가 풀이할 때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 그 보기에 활용되어 있던 그 자료 활용, 발표에서 자료 활용 문제가 자료 1, 2, 3에 해당되는 것이 각각 기역, 니은, 디귿에 어디에 해당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앞뒤 맥락만으로 빠르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런 거 시간 오래 잡아먹지 말고 별로 난도도 높지 않은 문제니까 바로 뭐 이건 왜 아니고 저건 왜 아니고를 따지지 말고 맞는 거 하나 바로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때가 됐다라는 이야기고요. 3번 문제 조금 눈여겨봐야죠. 왜? 3번 문제는요. 이른바 뭐 최근에 나온 적 없는 신유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답변을 했어. 이 답변을 이끌어낼 질문으로 제일 적절한 건 뭐였을까? 라고 질문을 추론해보게 하는 그런 뭐 어렵지는 않았습니다만 또 새로운 유형이었기 때문에 참신하니까 한번 눈여겨봐둬야 되겠다. 수능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 다음 7번 문제는요. 화작 융합에서 장문, 지문을 바탕으로 해서 그 두 글을 읽고 난 학생의 대화 이렇게 됐거든요. 자, 7번을 눈여겨보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가 굉장히 볼륨이 큽니다만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 제가 늘 사용하는 말이죠. 고향을 떠난 문제의 새로운 버전이 출현한 겁니다. 그렇죠? 굳이 지문의 내용에 깊이 관여하고 막 고민하고 뭐 그걸 대응시켜 보지 않더라도 7번 문제 그 보기 안에 대화의 내용 해당되는 밑줄 그은 기호들과 선지를 1대1로 바로바로 대응하면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바로 고향을 떠난 문제에 해당된다. 저 3가지 문제 정도는 눈여겨봐둘 필요가 있는 좀 새로운 어떤 경향도 보여주고 여러분들의 실력도 점검해볼 그런 문제다라는 화작의 어떤 핵심 사항들을 함께 정리해보았습니다. 이제 김철 선생님과 함께 문법과 독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이어서 문법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 여러분 뭐 잘 알다시피 5문항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5문항의 유형은 각기 다릅니다. 다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이 정보의 이해라는 것인데 그간 문법 지문이 주어졌을 때 그 지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했는지,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한동안 출제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9월 모평에 11번처럼 지문 주고 그 지문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했는지를 묻는 문제가 이제 출제되었다라는 점 여러분이 짚어야 되겠고요. 이 유형의 문항이 한동안 안 나오다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은 수능에도 이제 또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법 지문이 주어졌을 때 이제 여러분이 그 지문에 제시되어 있는 그 개념이라든가 그다음에 언어 현상과 관련하여 어떤 특징적인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그런 사례와 관련지어서 이해를 하는 연습을 여러분이 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강조해도 이제 지나치지 않을 텐데 사례를 잘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법의 5문항은 유형이 다양했습니다만 그 5문항을 공통적으로 꿰뚫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무엇이냐면 사례라는 거예요. 문법은 사례 없이 문제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례 하나하나를 여러분 스스로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먼저 이 음과 관련해서 음은 변동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 변동, 어떤 음운의 변화 잘 파악할 수 있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한다라는 것은 기출에 나왔던 사례들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따져보는 공부 잘 해야 된다는 얘기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연계교재에 제시되어 있는 사례 연계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례들 중에 좀 복잡한 것들, 그것들을 내가 정확하게 분석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는 공부를 여러분이 이 9월, 10월 수능 앞두고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따져봐야 되느냐?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음운 변동, 그 다음에 형태도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형태도 분석할 때 특히 이제 이 단어 구성과 관련하여 어근, 접사 정확하게 이제 찾아낼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어근, 접사뿐만이 아니라 어간, 어미, 그 다음에 조사 다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 형식, 형태소, 그러니까 조사, 어미, 접사를 그 정확하게 잘 찾아내는 것, 분석적으로 이 말에는 접사가 뭐다 잘 찾아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장인데요, 문장 성분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이 문장과 관련하여 안긴 문장 잘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긴 문장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자, 그 점 여러분이 꼭 유념해서 앞으로 공부를 마무리를 잘해서 좋은 결실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문제다라는 건데요. 문법에서 특히 이제 13번, 14번을 이제 여러분이 다시 한번 눈여겨봐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 13번 문항은 부정확한 발음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말해보자라는 것인데, 그 이유를 음운 변동과 이제 관련지어서 정확하게 이제 말을 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정확한 발음도 문제의 출제 요소가 된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14번입니다. 이 14번 문항은 이름하여 킬러 문항입니다. 이렇게 문법에서요, 한두 문항을 킬러 문항으로 냅니다. 일부러 그렇게 내는 측면도 있어요. 그 말은 결국 무슨 말이냐면, 이것은 이제 변별력을 갖춘다라는 것인데, 이 변별력을 갖추는 지점으로 특히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문법 독서예요. 그래서 이 문법의 이 킬러 문항의 특징을 여러분이 알고 그에 대비하는 공부를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대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잘하느냐 이미 설명했어요. 사례를 철저하게 스스로 잘 분석하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14번 문항도 이 직접 구성 요소와 관련하여 그 사례 요소 잘 찾아낼 수 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어근과 접사 정확하게 분석해낼 수 있었어야 하죠. 그렇죠? 네. 자, 문법에 대한 이런 설명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서 독서 설명하겠습니다. 오늘도 독서는 어려웠습니다. 자, 이 독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수능에서 잘 해결할 수 있는지, 자, 그것을 이제 또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해야 될 텐데요. 이 독서와 관련해서 이제 먼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지문 길이가 이제 좀 조절이 된 면이 있습니다.
융합 지문은 여전히 길어요. 그런데 이 융합 지문 말고요. 보통 4문항 또 5문항이 출제되는 그 다른 2개의 지문도 사실은 최근 보면 길이가 이 한 단하고 또 넘어갔었어요. 근데 이제 요번 시험에서는 2개의 지문 모두 이 요 한 단, 그쵸? 그 단에서 다 지문이 끝났습니다. 지문 길이가 이제 다소 조절된 측면은 이제 여러분이 느끼게 될 그런 부담을 좀 덜어주기 위한 평가원의 이제 의도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도 이제 이렇게 지문 길이가 이제 조절되어 출제될 가능성이 이제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요, 이 지문 길이가 조절되더라도 그에 따라 읽기 부담은 이제 다소 좀 줄어들더라도 그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이 난도는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내용적인 측면에서 정말 이 난도 자체가 많이 낮아지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어려운 건 어렵다. 이게 이제 독서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이 사회 법지문 같은 경우에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개념이 굉장히 많이 제시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제 법지문의 특징인 어떤 그런 요건에 관한 설명들도 나와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보의 양이 많았어요. 이렇게 이제 정보의 양이 많은 지문을 여러분이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될 텐데, 정보의 양이 많다고 해서 무질서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그 질서에 해당하는 그 글의 그 뼈대를 잡고서 글을 잘 읽어 나가는 그런 힘을 기르는 훈련 중요합니다. 즉, 이 글이 무엇에 관한 글인지를 잡고 정확히 그에 관해서 어떤 정보를 제시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이해를 해나가는 그런 글 읽기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독서, 문법처럼 킬러 문항 나옵니다. 그 킬러 문항 바로 이제 이번 시험에서도요, 바로 이 정보들이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됐습니다. 먼저 이제 이야기할 것은 그 사회 법지문에서 우리 개념을 이제 출제 요소로 이제 많이 삼았습니다. 이러한 이 개념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답을 정확하게 고르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 이제 그 기술지문 이 원리 방법을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문제는 풀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내가 지문에서 정확하게 잘 찾아서 정확하게 이해하는 그런 사고 능력을 좀 더 기르기 위한 그런 공부를 앞으로 해야 되겠다. 우리 주목해야 할 문항. 자, 이 문제가 문제다와 관련해서요. 24번, 30번, 그 다음에 이제 40번, 41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 24번은 비판하기 문제예요. 이 비판과 관련해서 무엇이 비판, 어떻게 하는 것이 비판인지를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차이가 있다고 해서, 다르다고 해서 비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 차이점을 바탕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 입장의 문제점, 한계를 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 24번, 3번을 답으로 고른 학생들은 이 해설 강의를 통해서 그 3번이 왜 답이 안 되고 5번이 답인지를 꼭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고 문제 해결 방법까지 잘 익혀야 하겠습니다. 알겠죠? 좋습니다. 그리고요, 30번인데요. 이 30번 문항은 법지문에 늘 출제가 되는 그런 전형적인 그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지문에 개념이나 요건에 관한 내용이 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보기에 사례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개념이나 그 다음에 그런 요건에 관한 정보를 그 사례에 적용해서 그 적용한 내용과 관련해서 선택지에 이제 추론한 어떤 서술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것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 일련의 그 사고 과정을 내가 정확하게 잘 수행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확인하고 앞으로 더 길러야 돼요. 그래서 30번 문제 정답을 어떤 지점에서 어떻게 판단했어야 하는지 그 사고 과정 꼭 익히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40번인데요. 이 40번은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세부 정보를 잘 이해를 했는지를 묻는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많은 학생들이 틀렸다라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그럴듯하다라는 건 뭐냐면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있을 때 이 A라는 정보와 B라는 정보가 아주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A라는 정보가 올 자리에 B라는 정보가 오면 안 돼요. 근데 출제자는
그 A가 올 자리에 B라는 정보를 살짝 껴넣어가지고 그럴듯한 척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거에 여러분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40번 문제와 관련해서 그 3번 선택지와 관련해서 이제 실수를 한 학생들 반드시 그 지점에 대해서 체크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41번인데요. 41번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를 풀 수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원리 지문에서 반드시 정확하게 잘 짚어서 문제의 답을 도출하는 그 사고 과정, 이걸 여러분이 잘 익혀야 될 텐데, 일단 이것부터 생각하세요. 그냥 문제 해결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24, 30, 40, 41 이 네 개의 문제가 다 해당이 되는데 지문을 잘 읽어야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를 통해서 출제 요소 파악하고 그 다음에 독해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공부를 꼭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이어지는 문학은 우리 남궁민 선생님이요 또 설명하겠습니다. 문학입니다. 조금 강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대로 연계교재, 수능 특강 문학과 그리고 수능 완성에 있는 문학 작품들에 대한 공부를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이번 문학시험 쉽다고 느꼈어야 합니다. 강하게 얘기할게요. 그런데 아직 그러지 못했다. 다 공부하지 못했다. 수능 완성 아직 다 못했는데 그거 끝까지 못 봤더니 저 뒤쪽에서 현대소설이 연계 출제됐어요. 아쉽습니다. 그래,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오늘 시험같이 9월 모평같이 본수능이 출제됐을 때 문학이 그랬을 때 연계의 EBS 교재와 강의의 연계 출제의 효과를 그 덕을 완벽하게 보는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 분야의 키워드는 역시 연계의 위력이다 라고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왜? 6개의 작품이 출제가 됐는데요. 그 중에 5개의 작품이 EBS 수능 특강 문학과 수능 완성에서 연계됐어요. 물론 산문문학에서 일부 이제 다른 대목들이 출제가 되긴 했습니다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전히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생뚱맞은 대목이거나 그렇지 않았죠. 특히나 현대소설은 아주 강하게 우리 연계교재 수록 대목과 결부되어 있는 그런 대목이었고요. 자, 이렇게 엄청난 연계의 위력, 실감했어야 됐고, 그리고 11월에는 이 위력을 자기의 어떤 그 고득점의 전략으로 삼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반드시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 해봅니다. 자, 이 문제가 문제다. 몇 문제 짚고 넘어갈게요. 상대적으로 제일 까다롭다고 느낀 세트는 아마 고전시가 세트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9번, 20번 문제가요, 상춘곡하고 고상국어과 세트에서 두 문제 모두 시어의 기능, 시어나 시구의 기능, 의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든 문제였는데 속아 넘어가기 쉬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꽤 오답률도 높았고요. 물론 독서의 킬러 문항하고는 비교하기 어렵긴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문학 안에서는 꽤 까다로운 문제였고, 덤벙대다가 틀리는 경험. 요 19번, 20번 틀린 사람들은요, 6월 모평 때 자기가 이런 유사한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33번 그리고 43번은 이제 각각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에서 출제됐던 문제들이었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까다롭게 느꼈을 겁니다. 둘 다 큰 틀에서 보면 작중 상황에 대한 이해, 줄거리 잘 따라가고 있는가? 얘네들은 왜 지금 이런 태도를 보이지? 이걸 정확하게 이해했느냐 못했느냐, 거기에서 갈라지는 문제였습니다. 자, 33번 고전소설에서 장기전에서 서대주를 찾아가는 두 인물, 장기와 그리고 딱부리가 서로 어떤 의도에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서대주에게 가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이걸 제대로 파악했는지. 근데 의외로 그런 어떻게 보면 단순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고 틀린단 말이죠. 자, 43번 문제인데요. 거기 그 피문호 씨와 그리고 지욱의 생각이나 말이나 이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 속에 담겨있는 인물의 생각이나 태도 같은 것들이 작중 상황에 비추어서 적절하지 않은 거 하나 고르는 건데, 역시 상황 파악이 명확히 잘 안 되다 보니까 이거 역시 틀린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문학에서는요, 이 문제가 문제다와 관련해서 두 가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이 중에 예를 들면 20번 같은 문제인데 보기를 달고 있는 3점 문항의 경우 선지가 굉장히 길어져요, 문학이.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잘 따라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보기 안의 내용 잘 숙지해서 긴 선지의 내용이
무슨 얘기구나를 이해를 제대로 해가지고 그 매칭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문제, 3점 달고 있는 문제, 그거 헷갈리죠. 주의하세요. 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3점 아닌 문제들, 복이 없는 심플해 보이는 문제가 여러분한테 6월도 그랬고 이번 9월도 그랬고 굉장히 큰 의외의 복병이고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을 겁니다. 잠깐 착각하고 그럴듯해 보여서 속아 넘어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게 11월에는 자 6월과 9월에 어떤 식으로 문학의 함정이 파이는가를 잘 봐두는 공부해야 되겠고요. 저는 그런 해설들을 이따가 이어지는 문학 분야의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내공을 길러줄 수 있는 설명을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제 남은 날이 2자리네요. 네, 70일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낸다면 분명 짧지 않은 시간일 겁니다. 그렇죠? 네, 충분합니다. 뭐 그냥 단순하게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하루 1점씩만 올려봐라. 그렇죠. 얼마나 오르겠나. 네, 그렇게 해낼 수 있습니다. 모의 평가니까요. 그래서 모평은 모평일 뿐이라고 하잖아요. 모의입니다. 가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 점수 결과 몇 점 맞았느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9월 모의 평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9월 모의평가는 디딤돌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우리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죠. 이 올라갈 때 한번 이렇게 디디고 올라갈 것이 이제 필요할 텐데 바로 그렇게 디뎌주는 것이 9월 모의평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해설 강의를 또 역시 디딤돌 삼아서 또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네. 저는 그러면 끝말잇기처럼 되는데 디딤돌 쿵쿵따 돌다리 저는 돌다리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돌다리는 어쨌든 건너가게 해주잖아요. 여러분들을 성공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그런데 돌다리 하면 떠오르는 말 있죠.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 총평에서 이야기했었습니다만 지금 맨 앞에 우리 얘기했었습니다만 조금 쉬운 시험으로 느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나 이제 궤도에 올랐구나. 자신 있어. 문제 이렇게만 난다면 걱정 없는데? 이러지 마시고 두들겨보고 안심하지 말고 경계하는 마음, 조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끝까지 다해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시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저는 돌다리이다라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네. 자, 해설 강의, 화작,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요.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또 남아있는 강의들 또 있잖아요. 우리 이제 10월 학평 해설에서도 또 만날 테고요. 네네. 그리고 맞습니다. 또 나머지 뭐 파이널 체크나 뭐 여러 가지 강의들을 통해서 우리 함께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수능 끝난 후에 다시는 EBSI에 로그인하지 않게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끝까지 저희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제 애를 쓰고 있다라는 점, 바로 여러분에게 힘을 팍팍 드리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고요. 함께 끝까지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시험 이제 마쳤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기운 내라고 또 파이팅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020학년도 수능을 앞둔 수험생 여러분, 파이팅!